이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인간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노성석 동국대 우리 여해연구소 학술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난중일기를 전공해서 학위까지 연구한 결과 이제 책을 썼고, 그 후에 해마다 계속 또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줘서 증보, 교감을 몇 차례 한 결과 작년에 교주본 난중일기를 출간했습니다. 충무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이제 난중일기라고 하죠. 오늘 이렇게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이러한 기념을 위해서 왜 요즘 또 노영우 교수님께서 또 요즘 바쁘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요즘 10월 달에 좀 강의가 저도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지 10주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자문도 좀 했지만은 그런 현상 속에서 또 이순신 강좌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서당을 좀 일찍 다녔어요. 아버님 영향으로. 그래서 산속에서도 단연간 이 한문을 하기 위해서, 초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긴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속과는 좀 괴리된 생활도 오래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초서 공부를 단연간 했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에서 어려운 글자만 있으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데도 또 좀 해독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요 전적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태계이황 선생, 이울고, 이순신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의 전적들이 초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오래전에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은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좀 바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 주제 발표가 아주 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충무공을 연구하는 분들이 기존의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몇 분이 좀 계시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로 오신 세 분께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원전에 충실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다. 김한빈 감독님도 역시 원전, 사료 중심의 입각에서 간혹 여기에 좀 한간에 보면 또 약간의 이견이 있는 주장도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사료에 가장 완벽한 그런 분석을 해서 영화를 내셨던 분이시고, 노영우 교수님도 역시 그런 원전을 아주 충실히 번역까지 하신 분이시고, 이영식 박사님도 좀 사료 중심으로 리더십을 연구한 분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산시에서 또 특보를 맡고 있어서, 아산시가 바로 이제 전국의 이순신의 유적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테마 마을이 조성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문헌고증, 학술고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세 분 주제 발표자님 선생님들을 계속 아산과 관련된 문헌고증, 이순신 관련 이런 쪽으로 계속 학술 자문으로 이제 모실 예정입니다. 그만큼 원전에 입각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세간에 너무 이순신 관련해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한 3년 전에 국회에서 여해재단에 대한 그 입법 발의가 되면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한 인문학자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600여 종인데 그 책들을 보니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롭게 뭔가 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책을 쓰려면 좀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남들이 안 한 내용을 처음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은 그간에 1년에 한 번씩 남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자료들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난주일기 교주본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료적인 중심으로 저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강의 역시도 원전을 위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 서두에서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온 선상에서 난중일기에 대한 그런 의미, 왜 난중일기가 이 지금까지 4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려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까, 이런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중일기라는 네 글자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작 원본을 보면 난중일기란 말이 없습니다. 7권, 다 해서 8책이죠. 정유재란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번 쓰셔서 정유일기가 두 권이기 때문에 18책인데 을미일기가 분실이 돼서 7책만 전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일기를 제가 2007년도에 충무공 유사라는 책을 발굴해서 32일치 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공박물관에서. 거기에 보면은 기존 난중 일기에 없는 새로운 일기 32일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꿈속에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아들 혼산 날짜가 좋지 않으니 미루어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비록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이순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생생하다 감탄을 하면서 일기에 적어두셨죠. 그 이야기를 비록 꿈이지만은 너무나 감명 깊게 꿈을 꿨기 때문에 실제 맏아들 이회의 혼산날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순신은 역시 남다른 효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접근,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려면 김한민 감독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된 바는 전혀 없었는데 사단에 대해서 인의예지신을 말씀하셨어요. 인의예지가 이제 사단이고 믿을 신자를 더해서 오덕이라고 하죠. 저 역시도 항상 강의할 때 오덕을 중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덕을 가지고 이순신을 말할 때 진정한 그런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선조가 이순신에게 한산대첩 이후에 내린 정원대부 교서라는 교서 내용 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순신의 학문은 오덕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황석공의 소설한 데서 이순신의 정신세계 학문관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교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황석공의 소설한 책은 어떤 책인가? 바로 인의예지신의 영향을 받은 오덕을 가지고 작성이 된 그런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책입니다. 황석공이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실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평정할 때 책사였던 장량이 바로 전수받은 책이 소설한 책이죠. 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충무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덕의 의미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고 인의예지에서 신, 믿을 신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도 성균관에서는 이제 유학을 강의하면서 역대의 주석서를 낸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인용하는데 믿을 신자에 대한 해석을 현대 감각에 맞게 주석을 한 학자가 있죠. 한서를 쓴 반고라는 학자가 있는데 반고가 쓴 백호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호통을 보면은 오덕에 대한 정의가 아주 실용적이고 지금 살면서도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믿을 신자 하나만 보면 마음을 변치 않는 것이 믿을 신이다라고 반고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을 신이다. 한결같다. 항무여의라는 마음을 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순신에 있어서 변함없는 그런 한결같은 소신이었다는 것이죠. 난주일기를 보면은 전쟁은 임진년 4월 13일에 발생하지만 전쟁 전에 벌써 작성이 됩니다. 벌써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전쟁은 대비를 위해서 임진년 1월 1일부터 전쟁을 써나갔던 것입니다.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순 장군은 천리를 관통하고 또 사생관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범인이 미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그런 또 다른 세계에서 사색을 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일기를 쓰면서 항상 성찰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께서 생각하는 그런 경계, 사상 이런 것은 아주 무궁무진할 만큼 깊은 영역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도덕성 또 올바른 전략 전술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최초로 난중일기에 대한 평언을 남깁니다. 평언. 난중일기를 처음 제대로 읽으신 거죠. 난중일기가 위대한 것은 싸움을 잘해서 탁월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어머니에 대한 걱정, 효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난중일기가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을 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시 이순신에게 있어서 난중일기는 전쟁에 대한 비망록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효 이것을 먼저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순신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많은 세인들이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면은 전쟁 이야기도 뭐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수시로 어머니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부하들을 대신 보내서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고 또 생일날이 되면 직접 찾아와 뵙지보다는 그런 슬픔을 토로합니다. 장수를 비는 수를 헌수의 잔이라고 하죠. 헌수의 잔을 올리지 못해서 평생의 한이 된다. 또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머리에 난 새치머리를 다 뽑아버리시죠. 왜 뽑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난중일기에 적어놨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흰머리를 어머님이 보는 것만도 죄라는 생각에 다 뽑아버리셨다는 얘기죠. 자, 남이 억지로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도덕적인 행위, 이런 거를 볼 때 아까 김하민 감독님께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정성성자,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마음에서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일어난다, 드러난다. 그것은 결국 평소에 남이 보지 않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수양하는 자세, 그것을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독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독. 삼가을시 불러도 혼자만의 경계에서 항상 근신하는 자세가 바로 신독인데 이게 유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순신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저는 이런 유학의 덕목을 충실히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독과 이런 도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남다른 전략 전술을 펼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이제 너무 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인간상 과연 이순신을 배우려면 대체 어떤 걸 대체 배워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난중일기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옛날에 아무리 좋은 책도 뱃속에 가득해도 실천을 안 하면 실용적인 가치를 따질 것 같으면 동전 한 입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 한 권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읽은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실천 부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것은 모든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화살과 돌을 먼저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가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날아오는 탄환에 맞고
전살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유성룡이 쓴 대통령이라는 비망기 책에 초서로 작성된 것을 해독했는데 그 표지에 적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유성룡 선생이 쓰신 내용 속에 충무공의 마지막 그런 전투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충무공은 어려운 일일수록 몸소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항상 임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더욱 믿고 따랐던 것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전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덕론, 아까 말씀드린 오덕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성석 박사님의 남중일위를 통해 본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발제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분의 발제를 모두 마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분 사계 권위자들로부터 이렇게 발제가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에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왜 시청자가 너무 적으냐? 왜 그럴까요? 네 분 발표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딴 데 가도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수단이 이런 식으로 마이크, 약간의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꺼번에 대량 수천, 수만 명과 이렇게 바로 컨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지식과 감동을 넣는 방법이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저서를 통해서 이제 지식과 감동을 전달한다. 그러면은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아주 잘해서 이제 밀리언셀러를 쓴다. 밀리언셀러라고 하는 것은 100만 명이지요. 100만 명. 그것도 뭐 정말 아주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확률인데 그렇게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종이책을 써가지고 지식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 마치 쌀이나 밀알, 알갱이 채 그냥 먹으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조금 그 매체 수단을 바꾸어가지고 만화, 웹툰, 연극 뭐 이러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과 감동을 전달한다. 요거는 쌀이나 밀가루, 알갱이 먹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뭐 밀가루 먹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루로 빠개서 먹으면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근데 뭐니 해도 매체의 왕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이 지식과 감동을 완전히 버무려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맛있고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이 김한민 감독님이 오셨지만은 제 기억에 처음 내신 명량 1,400만 정도 됐던가요? 시청자 기록이 좀 더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산 한 1,000만 정도. 이번에 세 번째로 나올 노래한까지 합치면은 아마 뭐 3,000만 훨씬 넘어서 더 큰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뭐 영유아 빼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전 국민에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제 자신이 영화를 즐깁니다만 영화의 그 매체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크고, 물론 그 씨앗은 우리가 다 영화를 만들 수는 없고 영화의 감상자이지만은 이러한 심포지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신 김한민 감독님께서는
명량, 한산, 노량이 따로따로 독립된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이 일관된 정신, 성, 경, 신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무대뿐만 아니라 제일 연고가 깊은 일본 그 임진왜란 당시뿐만 아니고 그 당시 이순신 당시에는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 규 사츠마 그 다음에 또 모리 히데모토였지요. 주고ku 근데 이제 지금은 조슈라고 그러죠. 그 요시다 쇼인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역사의 맥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임진왜란이 하나의 동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한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그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러한 맥락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이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로 발제하신 노영구 교수님, 문무겸전의 장수 이순신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제 옛날의 이순신을 보기가 쉬운데 노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이순신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순신을 재해석을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식 센터장님께서는 군사 천재 전략가. 우리가 뭐 누구나 이순신이 천재 전략가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근데 그것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노승석 위원장님께서도 그 어려운 일기, 난중일기뿐만 아니고 이분은 하여튼 우리나라의 고서적들을 그 현미경 보듯이 하나씩 집어가지고 오류를 교정하고 주회를 붙이고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해마다 한 권씩을 쓴다는 것이 참 대단한 역작이지요. 하여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충실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질의 토론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발제자의 순번이나 주제에 관련 없이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몇 장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질문을 파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김한민 감독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그 여해연구소에서 하는 제1차 목표는 학술 연구를 제일 모토로 합니다만은 학술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이런 좁은 학계 내에서 상하답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연구가 되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성과가 이제 일단 후세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되고 또 널리 외국에도 홍보됨으로써 이제 그 가치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야말로 가장 큰 전파력 그리고 침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그리고 또 처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김 감독님께서 이순신 관련 두 영화를 이미 2천만 관중으로 훨씬 넘었고 앞으로 또 이제 그에 못지않은 시청률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 자신은 지금 노량 영화의 그 공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그 매력과 주안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인재 예술단장님께서는 아까 제 강의를 대충 들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선 그래서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는 매우 특이한 전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는 적들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적들을 응징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쟁사에서 봤을 때라도 매우 특이한 성격을 띠는 전투였죠. 그렇다면 왜 그 전쟁은 그렇게 특이한 성격을 띠었을까?
여기에 저는 당연한 궁금증이 가는 것이고 그 중심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해전이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더 이제 뭔가 궁금증이 없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임진왜란 사상 단일 전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또 이순신 당신도 거기서 돌아가셨고 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가 갖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반드시 복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진 전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노량해전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영화가 코로나 이후에 영화계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2019년 관람 기록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한 70%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한 5, 60%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2023년에 한 70%로 아니 22년에 70%로 올라왔다가 23년에 다시 또 이제 지금 추세적으로 아직 연말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한 60%가 안 됩니다. 지금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굉장히 공교롭게도 노량 죽음의 바다 영화가 또 이제 12월 20일 날 개봉을 하는 상태고 지금 그래서 많은 것들이 현실적인 것과 또 막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것도 참 굉장히 공교롭고 지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있죠? 내 죽음을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내지 마라. 한번 돌아가 보고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죽음을 내지 마라 하셨던 그분의 그 말과 함께 장군이 그 해전을 오롯이 어떻게 치르시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잠깐 저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어떤 그 온전한 싸움의 종결이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불행한 어떤 역사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원한이 이렇게 쌓여가는 어떤 것들이 보면 그 종결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는 지금 우리 해방사 또 뭔가 이게 온전하게 뭔가 이게 종결이 안 된 느낌이고 또 우리는 또 분단되어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 전쟁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진린이 권유한 대로 뭔가 적당히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뭐 이러한 식으로 전쟁이 절대 온전히 종결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확신과 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돌아가심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노량에서는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제가 노량에서 갖는 장군님의 어떤 그 돌아가심의 여운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복귀되고 또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영화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작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독님께서 이순신 이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화로 또 다루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시작한 이 역사에 우리 빛나는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계속 전해지게 저는 그것이 한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성향이 아니라 특색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사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개개인들이 지금 구현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신의 이제 또 끝판왕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내지는 대일항쟁기라고 불리우는 그것도 35년간에 또 엄청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봉오동 전투를 제가 이순신 장군 영화 찍느라고 다른 더 훌륭하신 연출적으로 훌륭하신 이제 원시영 감독께 부탁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제작과 각본과 이런 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라고 이제 그걸 내어놨는데 어쨌든 뭐 홍범도라는 인물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하지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제가 사진에 잠깐 보여줬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중일 전쟁이 시발이 됐던 이제 또 상해사변 또 시발이 되었던 이제 우리 이봉창 의사 이야기도 좀 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기 전에 을지문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을지문덕을 또 어쨌든 인물들의 그것을 어떤 한 인물이 잘나고 역사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어떤 식으로 관통하고 이 시대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또 잘 이렇게 지금 시대에 또 등장을 하면 또 그 인물들을 또 묘사해 가야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업적과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이 될까 하는 데서 이제 제작의 고뇌를 감독님이 이렇게 고뇌하는 줄을 잘 몰랐었죠. 예, 그냥 촬영하는 테크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닉을 발휘하기 전에 선정을 하는 고뇌 이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건너뛰고 노영구 교수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노영구 교수님 말씀대로 이순신이 문무겸전의 장수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 문의 바탕이 없었다면 장군으로서 보여준 그런 애민, 애국, 충효의 리더십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은 어떤 사생관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이순신이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생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오히려 유학자적인 사생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담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리학이나 유학은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죠.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과 백의 나뉘는 과정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할 때 굉장히 단호해질 수가 있죠. 내세관이 있다면 내세관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세관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삶 자체를 굉장히 담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단호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릴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능력을 다 발휘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무장들을 보면 이제 포로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후사를 도모한다든지 도망을 한다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헛되이 죽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이렇게 죽음에 관해 본다면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이순신이라든지 이 이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선비들이나 무장들의 경우는 죽음에 관한 사생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달까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노보 교수님께서 유장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장군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이 있을 뿐이지 다른 선택은 없다.
사실 뭐 프로들이 전쟁에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장군들이 최고 지휘관이 포로가 되었다는 경우는 관문이 다신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경식 센터장님께 우선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이순신이 군사적 전제성, 첫째는 맞춤식 전쟁 준비고, 둘째는 총통 타격 전투,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소 선택과 지역 맞춤식 전선 구사, 이렇게 또 등등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전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등선 육박전에 능한 왜적들과 싸울 때는 그들이 등선을 못하도록 아주 크고 높은 배를 만들고 등판에 쇠못을 꽂아가지고 등선을 원천 봉쇄한 것이 주요했지요. 그리고 총통 화력 전투는 200년 후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 트라팔가르에서 스페인 함대와 싸울 때 썼던 전술이니까 넬슨은 이순신이 새카만 후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 선택 전술은 이건 노일 전쟁 때 일본이 도고 제독이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상대로 썼던 전술이고요. 그런데 이 넬슨이나 도고는 그 당시 영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그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만들어준 막강한 함대를 가지고 전투만 이기면 되었습니다만은 이순신은 조선이라고 하는 약소국의 미니 함대를 이끌고 이 강적과 싸워서 전승무패의 기록을 세웠단 말입니다. 히데요시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조선 정복에 실패했는데 만약 조선이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었다면 이순신 함대를 앞세워가지고 아시아 정복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기발한 생각이신데 사실 전력이 많고 규모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견내랑을 확보하면서 이순신이 이제 한 240년째 판호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원균 장군이 하루아침에 다 괴멸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전력이 많고 적음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전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전력이 많으면 전술도 많이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고 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력이 반드시 많아야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누가 당시에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불확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과 같은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전력을 키웠다면 다른 나라 침략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고난에 처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누가 군대를 지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력, 큰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라를 싸워서 구하겠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다 그런 것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는 이런 생각은 들지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한 열세한 전력으로 싸워 이겨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토론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 방위를 위해서 써야지 남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지로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석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장님은 난중일기 교주본 외에도 손자병법 주회 등 하여튼 수많은 저수를 통해서 이순신을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로 끌어오신 이 국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근한 인물로 끌어오는 동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노영구 국방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자신이 당시의 그 내로라 하는 문인들과 대등한 정도의 유학적 실력을 갖춘 문무겸전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중일기라고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둘째는 이 이순신의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다음 전투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승패도 불명하고 생사도 알 수 없는 전장에서 자그마치 7년간을 계속해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문제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누락된 곳도 있지만 정유일기 같은 데서 보면은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봐서 어찌 보면은 안 써서 누락된 게 아니라 후대의 그 관리 부실로 망실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이 더 살았더라면은 틀림없이 징비록도 손수 썼을 것 같은데 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난중일기가 참 이순신에 있어서 대역작인 최고의 전쟁 문학의 백미라고 많은 분들이 학자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셨죠. 근데 활자로 간행된 내용이 실제 원본인 초고본이라고 하죠. 원본을 보면 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 왜 빠졌을까? 저 역시도 참 궁금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또 집안 분들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하다 보니 좀 세간에 안 알려진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때에 난중일기를 자손들이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고초를 겪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 사료조사를 집중적으로 1925년 중천영효라는 일본 학자가 있죠. 그 학자를 중심으로 이순신에 관계된 사료, 임진장초, 난중일기, 그때는 서간첩이 없었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필리마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 난중일기에 대해서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협박을 하고 그것을 강탈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쓰면서 후손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분들은 그 난중일기를 어느 무인도 섬에 가지고 가서 한동안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전쟁 중에는 충무공께서 7년 전쟁의 기록을 수시로 틈나는 대로 작성을 하셨죠.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난중일기를 보면 추록초초란 말이 나옵니다. 추록초초. 추록이란 말은 바로 적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서 나중에 추가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인데, 임시방편으로 대강대강 풀초자를 2개 쓰면은 대강대강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추록초초했다는 말을 볼 때 틈나는 대로 수시로 그때그때 가능한 상태가 되면 적고, 안 되면은 그를 따로 메모를 했다가 몰아서 적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작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전쟁 중에 휘하장수 또는 집안 조카들, 아들들이 이 난중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순신을 항상 곁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일기를 작성하도록 도와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후대에 일정기를 거치면서 상당수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몽의 영정이 제대로 된 영정이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세기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영정들입니다. 다 해서 제가 고증을 해보니 한 25점에서 좀 생각이 되고, 북한에서 나온 게 2-3점이 되죠. 전국에 있는 제가 유물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정에 대한 영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오래된 영정이 어느 일본 기념관에 잘 모셔져 있다고도 하는데,
한국인은 일체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록들, 일본인도 상당히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1892년 시산상책이라는 일본 장수가 쓴 평전 내용을 보면 이순신의 업적은 후대에 귀감이 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인마저도 이순신을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순신에 관계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도 탐이 나서 혹시라도 좀 어디에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난중일기에 유실된 부분들은 언젠가는 찾아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승석 위원장님께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여러 편의 시도 지었고 술도 자주 마셨고 울기도 하고 걱정 근심도 많았고 분노도 하는 등 위대한 장군 이순신의 내면에 너무나 약하고 평범하고 따뜻한 인간 이순신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이순신이 쓴 여러 편의 시 중에서 노승석 위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추모께서 쓰신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훌륭한 인물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위작으로 만든 것도 서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은 위작인지도 모르고 추모의 한시라고 해서 쓴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또 제안을 하셔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를 하나 좀 시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7년 전쟁 중에 이순신의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기는 저는 한산도에 머물렀던 3년 8개월간의 시기, 유에서 물을 창조한 시기죠.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었고 스스로 부하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항아리를 국회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해서 거대한 쌀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내륙의 진영에게 공급해주는 반대의 상황으로까지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상황이죠. 이때에 추모께서 한산도를 거점으로 해서 추모께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마침 또 여기가 여해 연구소고 또 여해라는 게 추모의 자인데 여해라는 글자를 그래도 추모께서 직접 쓰신 게 어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여 년 전에 한산도 재승당을 갔더니 재승당 주변에 한산도 야음시가 적혀 있고 암호와 같은 초설을 판각한 글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여해라는 글자가 쓰신 게 판각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해의 의미가 담긴 시, 오원 절구시가 있는데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입니다. 수국 추강모, 가을에 바다가 저물었는데 경안 남진구라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날아가네. 가을이 돼서 이제 상당히 추운 당시 상황, 한산도 상황을 이제 읊은 거죠. 우심 전전야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뒤척이는 밤 잔월 조공더라 쇠잔한 달이 활과 칼을 비추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만 봐도 밤새도록 고심하시라고 잠을 못 주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샜더니 쇠잔한 달이 벌써 무기를 비추더라는 것이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시인데 이순신의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국가로부터 지원 없이 스스로 이뤄내려고 하는 남다른 창조 정신과 또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남다른 그런 사명감을 알 수 있는 우국충정이 담긴 그런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쇠잔한 달이 칼과
미소가 창을 비친다. 아주 멋있는 직구입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좀 밀려 있는데요. 진행상 일단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질문을 해주신 김영주님 그리고 임동수님 또 한 분은 성함을 안 적어주셨는데 이분들은 저에게 와서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그 담당 발제자님한테 답을 들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질의 토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마이크를 김광영 원장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박재현 다시 제자리로 편하시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오늘 계속 그 발제를 해주신 12월 20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 노량의 대성공과 또 김한민 감독님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장인 저와 캔들 아티스트인 우리 동국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류 작가님의 깜짝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한류 작가님하고 김한민 감독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뭘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천재 예술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를 한류 작가님이 캔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한민 감독님이 향후 영화계의 미켈란젤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대박 다시 마이크 가세요. 저기 카메라, 후영 찍으시죠. 저쪽 박재동 작가님, 네. 아마 그 김한민 감독님 영화 두 편이 보니까 제가 한 2,500만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 1,700만을 본 게 명량인데 노량은 2,0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잘 들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수고해 주신 이인재 이사장님, 그리고 김한민 영화감독님, 노영국 교수님, 이경식 전 육군본부 리더십 센터장님, 그리고 노성석 여해연구소 학술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여해연구소 제2회 학술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